이탈리아 오늘 할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 우리가 사실 이탈리아 군대가 2차 세계대전에 블랙 코미디 파트를 맡았다 이렇게들 알고 있잖아요. 약간 좀 소프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새로운 얘기들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독일의 협력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축국이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이 히틀러의 스승격이잖아요. 히틀러에게 야망을 심어준 파시즘의 아버지 무솔리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1940년 9월 13일에 이탈리아가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전선이 지중해와 아프리카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때 아프리카로 들어간 군대가 이탈리아 제10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탈리아 반도에서 건너와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리비아가 이미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평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한 100km 정도는 잘 공격합니다. 잘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간에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시디 바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한숨을 돌리는 거죠. 잠시 멈췄어요. 거기서 이제 공방전을 주고받았다, 교전을 했다 돼 있는데 실제 살펴보면 공방전 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변방의 북소리라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거기 보면 괜히 와갖고 장군 저기 하나도 없는 걸로 보아서 매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춰서 기다리자 이러잖아요. 거기서 12월 9일까지 이걸 하는 거예요. 변방의 북소리를. 누가? 이탈리아 제10군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집트로 들어왔는데 가만히 놔두나 영국군이 와가지고 역습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퍼레이션 컴파스예요. 영국군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집트로부터 몰아내려고 공격을 해.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쏜살같이 도망가요. 이탈리아 군대가 리비아 바르디아라는 곳까지 철수를 해요. 여기 출발했던 거점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1941년 1월에 교전이 벌어져요. 근데 이 교전도 처음에는 이탈리아 군대하고 영국군하고 교전을 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서 이거 공격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호주군 제6사단이 이탈리아군을 공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영국에 있는 제13군단도 야 우리도 공격하자 하고 같이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요. 호주군하고 영국군이 공격을 하자마자 무려 4만 명이 포로로 잡혀요.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4만 명이.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영국군하고 호주군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토브룩 전투가 여기서 벌어져요. 리비아 토브룩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탈리아군이 공방을 몇 번 주고받고 나서 바로 이탈리아군 27,000명이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났어요. 1941년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이제 익히 잘 아는 지역인데 벵가지 있어요. 여기 벵가지에서 전투를 하는데 여기가 이탈리아 제10군의 사령부 본진이 있던 곳인데 호주군이 공격하자마자 본진 자체가 철수를 해요. 이탈리아 군대는 1940년에 리비아에서 이집트 국경을 한번 건너간 그 이후에 10주 연속으로 후퇴와 철수, 항복의 연속, 그것 외엔 다른 것도 없었어요. 그러는 동안에 탱크 400대가 격파되거나 노획되었고, 그리고 야포 1,300여 문을 잃었고, 총 합해서 이탈리아 장병 13만 명이 포로가 됐어요. 이거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그 앞에 최고 기록 역시 이탈리아 군대가 갖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그 기록을 스스로 깨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3만 명이 이렇게 포로가 됐다. 그 중에는 장군도 22명이나 포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 군대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을 했고 영국군하고 호주 군대가 연합작전을 잘했나 보다. 그래서 포로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가 25만 명에 달했어요. 상대인 영국군은 3만 명밖에 안 됐다고요. 그리고 13만 명을 포로로 잡을 동안 영국군은 500명 정도밖에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탈리아 군대가 많이 항복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연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일단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당시 이탈리아 군대의 가장 큰 특징, 군사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연구자 중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무솔리니 때문이다. 무솔리니를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전략적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 하나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이디어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붙은 화염병 같았다.
그러니까 윗대가리가 전략을 그런 식으로 쏟아내 버리니까 밑에서 제대로 된 전략에 따른 작전을 수립하지 못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솔리니가 아프리카에 군대를 보내긴 했지만 아프리카에 집중하지 못하고 프랑스, 동아프리카, 영국,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여기저기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거기에 병력을 보내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다 폭망합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군대의 실패 요인이었다. 이런 설명까지는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전략이 없었을까? 무솔리니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장군들이 만들 만한 사람이었는가? 만들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안 만들었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들었는지 이거를 보려고 할 때 일단 우리는 사람 볼 때 뭐부터 봐요? 한국 사람은 몇 년생인지 보잖아요. 보면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이탈리아 장군들이. 대령들이 5, 60대였고 장군들이 6, 70대였다고 해요. 근데 이탈리아군의 문제는 뭐였냐면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그런 것 없이 연장자 순으로 진급을 하는 거예요. 이 장군 인사, 영관장교 인사가. 그러니까 크게 신진만 안 하면 계속해서 진급할 수 있는,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특히나 그렇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장교들의 특성은 정치군인이 많았어요. 정치권하고 줄을 대서 자기가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잘리지 않도록 예방장치를 많이 마련해 놨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 파벌 싸움이 굉장히 컸겠죠. 어느 한쪽에 서야 되니까 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서로 파벌 싸움이 심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언제나 내치려고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특성은 뭐다? 적이 어디에 있다? 내부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군대에 그러면 제대로 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었을까요? 눈에 띄는 군인들도 몇몇 있습니다. 왜? 1차 세계대전 때 어느 정도 승전보를 국가에 보낸 장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피에트로 바돌리오 장군입니다. 사진 보고 저는 정말 반했어요. 사진 보고 이 사람이 면면을 봐도 굉장히 뛰어나요. 처음에 포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해서 이디오피아 점령에서 굉장히 큰 공적을 세웠고 이탈리아 투르크 전쟁에서도 활약을 했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이탈리아 측 대표로 나중에 휴전 교섭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트인 것만은 확실해요. 그 이후에 1919년에 육군 총참모장이 되었고 통상 장군들 나중에 이제 해외에 무관으로 대사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대사도 하고 다시 들어와서 전군 총참모장을 역임을 하고 나중에 원수 계급으로 올라서 리비아 총독으로 말년을 보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에 이탈리아군이 이디오피아 공격했다고 우리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디오피아 공격군 총사령관으로서 이디오피아 점령 작전을 순조롭게 마치고 말하자면 이디오피아 총독으로 있었어요. 커리어만 보면 이 사람 화려하죠. 멋지죠. 이런 무게감을 가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사임을 해요. 왜 사임을 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개입하는 것을 좀 반대를 했나 봐요. 기록이 왜 잘 없냐 하면 뭔가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잘랐어요. 무솔리니가 정말 말 그대로 쟤 잘라 이래갖고 잘려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탈리아 그때 당시에 전제주의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리는 거예요. 다음 장군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우고 카발레로. 1913년 이탈리아 투르크 전쟁 때 리비아에서 싸웠고 1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가 승리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어요. 이탈리아가 승리를 했다고 보기엔 사실 그렇죠. 지형 때문에 그냥 계속 비겨갖고 나중에 승전국이 됐지만 어쨌든 역할을 했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무솔리니가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돌리오 자르고 그 자리에 이제 사령관이자 총참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골 때리는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표현이 뭐라고 돼 있냐면 심약한 분노 조절 장애자였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심약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쟁 중인 국가의 총참모장이 됐다? 공격부대 총사령관이 됐다? 정말 엉망진창이었겠죠. 무솔리니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솔리니는 범죄자면 어떻고 깡패면 어떠냐, 내가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이래서 아무나 막 갖다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 수뇌부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될 수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 때 될 수 있으면 무엇을 하지 않아요. 복지부동이죠. 이게 이탈리아 군대의 장군들 사이에 어떤 전략 문화, 그거로서 만연을 해요. 그럼 이제 바로 그 밑에 이하부대 지휘관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작전을 포기했을까요? 그런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작전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전 명령이 제대로 내려간 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이건 되게 쇼킹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몇 장 정도는 어딘가 있겠죠. 누군가 한 명은 써서 줬겠죠. 저도 찾아보니까 이탈리아군 도면 계획이 한 장 있더라고요. 그 정도인 거예요. 25만이 가서 작전 계획이 몇 장 없는 거예요. 지휘 체계를 위아래로 관통하는 일련의 계획들, 명령들이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나마 이탈리아 군 지휘체계에서 군사적으로 제일 나은 인간은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는 그래도 공격해라, 방어해라 이거라도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는 그 결정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때 이집트 공격의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로돌프 그라치안이에요. 공격을 하면 할수록 항복수만 많아지고 전차만 잃고 아마 자기 스스로도 환장한 지경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왜 그랬을까 이제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탈리아 군대에는 왜 전략이 없었을까? 첫 번째, 능력이 없어서 안 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 장교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답니다. 사회적으로 유능하거나 존경받거나 또 영국, 프랑스는 귀족들이 대대로 장교를 했고 근데 이탈리아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명예, 권력 이런 거 없어도 사실 사람이란 게 그래요. 돈 많이 주면 유능한 사람이 몰려. 그런데 돈을 많이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치가가 했던 말이 회자됐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 중에서 제일 멍청한 아들이 가는 곳이 군대 아니야? 이렇게 장교 집단을 비하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의 실상이었습니다. 무솔리니가 등장해서 파시즘으로 가고 군국주의로 가서 이탈리아는 군인들이 우대받았나 보다, 군인들이 득세했나 보다 싶지만 그거는 그때 잠깐이고 전형적으로 장교들이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군대도 비슷한데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사용하던 교리, 훈련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좀 심했어요. 1차 세계대전 때 제대로 안 싸워봤잖아요. 진지전 안 해봤고 기관총의 위력이라든지 장애물의 그 엄청난 전진 방해 효과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앞에 거 한 줄로 서서 가는 공격 전진, 그 다음에 수류탄 투척 후에 백병전, 그거를 2차 세계대전 때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뭐가 문제가 되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부분 삼각 편제를 갖고 있어서 공격할 때는 2개 부대가 공격을 하고 1개 부대를 예비로 두고 방어할 때는 2개 부대를 앞에 두고 1개 부대는 집결 보유한 상태로 문제가 생기면 가서 막을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탈리아는 여전히 유일하게 이각 편제를 한 거예요. 사단 밑에 2개 연대밖에 없어. 그러니까 2개 부대가 이렇게 방어하고 있으면 뚫리면 끝이야. 그 이각 편제를 그래서 고치자는 얘기를 젊은 장교단들이 건의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바돌리오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남겨요. 야, 그 전쟁 끝나고 하자. 전쟁 끝나고 그걸 하자니 이게 뭔 얘기야. 그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탈리아의 그 교리까지는 없었어요, 걔들이. 근데 예하부대로 내려간 지시, 훈련의 모습을 보면 이탈리아군이 갖고 있는 그 작전 활동의 이미지, 그들의 지식에 통합이라든지 협력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동은 더더욱 없는 거지. 군 구조, 시너지, 합동, 이 개념 자체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따로 국밥이다. 쭈빼기! 육군 따로, 수송 따로. 육군이 공격해 가면 수송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협력을 전혀 안 해. 따로따로. 여기서 이제 이집트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육군이 공격하면서 공군에 연락을 해요. 그 공격할 동안 항공 지원을 해달라. 거부해요. 왜? 개념이 없는 거야. 지원한다는 개념, 협력한다는 개념. 그리고 유럽에 없었던 결사항전의 의식을 강조를 했어요.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지에서 우리 죽자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걸 누가 해. 뚫리면 그러니까 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4가지 정도 의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25만 명 중에 13만 명이 항복하는 그 이탈리아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모두 공분할 만한 사실을 하나 찾았어요. 이탈리아군 장군들이 말이죠. 2차 세계대전 때에 조선시대 원균처럼 거짓 장계를 써서 로마 사령부를 보내요. 무솔리니한테. 뭐만 있다 하면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써서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을 까는 전보를 보내요. 자기 안 잘리려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었던 거예요. 작전 계획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이유, 공격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작전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던 이유, 실수로 기록될 만한 잘못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 자체를 회피하려는 이 장군들의 성향, 그냥 복지부동 그 자체인 이 장교단의 타락한 군인 정신, 이것이 이탈리아 패배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렇게 이탈리아 군대가 병크를 터뜨렸으며 더 나아가서 1차 세계대전 때는 또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남들이 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우리가 우물을 파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또 우리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연대급 이하 젊은 장교들은 어땠나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봤어요. 근데 밑에도 심각했어요. 서구의 전쟁사 연구자들이 이탈리아 군대를 분석해보고 가장 황당했던 게 이거래요. 장교, 부사관, 병사의 식사 메뉴가 달랐대요. 여기서 사실 지적할 게 있어요. 이탈리아 군대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못 싸운 이유가 맥기니의 햄과 와인을 즐기고 에스프레소
마시고 그 장교들만 그랬어요. 병사들은 딱딱한 빵에 그냥 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그렇게 안 돌아가지. 병사들한테 햄하고 와인 줘보세요. 열심히 싸우지. 장교들만 그거 먹고 병사들 안 주니까 안 싸워 항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더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장교들이 시종이 있었어요. 전쟁 때 이탈리아 군대는 시종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막사를 옮길 때마다 개인 가구를 같이 옮기고 고위급 장교들은 수제 맞춤복에다가 1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 브레이드하고 그 술 있잖아요. 그거를 입고 다녔대 전장에서. 2차 대전 1940년대 병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 전투 때 호주군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음각으로 장식이 새겨진 상아로 된 개인 볼펜, 유리잔 세트, 에나멜 도금이 된 개인 욕조, 종류별 술 그걸 갖고 다녔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빵 먹고. 특히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목록에 또 그라치안이 나와요. 그라치안이 캐러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컨테이너를 끌고 다닌 거예요. 거기에 개인 침대, 그리고 와인, 그리고 잠옷이 실크 잠옷, 린넨 잠옷이 이제 그 기후별로 맞게 있었고 각종 침구류, 향수와 오데코롱 이것이 있었대요. 장교는 지붕이 있는 곳에서 의자에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고 병사는 젖은 진흙바닥이 쭈그리고 앉아서 모든 것을 섞은 주먹밥을 먹는 군대는 그건 후진 군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군대만도 못한 군대는 장교와 병사가 다른 메뉴를 먹고 그 다른 메뉴를 먹는 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장교단이 있는 나라의 군대는 반드시 필패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탈리아 군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탈리아군은 왜 이렇게 못 싸울까? 우리가 이탈리아 군대를 비판은 하되 원색적으로 사실 까면 안 됩니다. 이탈리아 군대 사실 원색적으로 까다가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6.25 전쟁 때 우리 의료부대 보내준 국가예요. 굉장히 많은 의료 활동을 했고 57년까지 의료부대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던 그 나라일 거예요. 우리가 원색적으로 까자는 의미가 아니라 비판할 걸 비판하고 우리가 배우자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군대가 총체적인 난국이었다고만 알고 있지 그 총체적인 난국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는 사실 눈을 돌려왔어요. 컨텐츠도 없고 그게 뭐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이죠. 다시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전쟁사를 연구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사도 학문의 일부고 이 학문이라는 것은 뭔가 실용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동물이잖아요. 무언가 계속 파고 싶어하고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즐기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 세계의 본질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전쟁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핀란드의 끝나지 않은 고통 소련과 핀란드의 겨울전쟁 양측 합쳐서 50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었다. 근데 핀란드의 고통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독일과 손을 잡고 핀란드가 소련을 공격하죠. 그 속사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